네, 자, 이번 시간 전산세무 2급 제 6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이 분류 중에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기 보유증권이다 하는 것은 만기가 확정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죠. 주식 같은 거는 만기가 없어요. 공채, 국채, 뭐 이런 사채,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해서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1번이 일단 기업회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기 보유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만기까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만기라는 말은 없지만 매매 차익 목적하는 주된 내용은 이건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만기까지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증권, 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경영권을 뺏어오기 위한 자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까지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 얻을 목적, 뭐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슷한 성격, 만기 보유 증권의 그 정의로서는 부적합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주식회사 회계로부터 액면가액 1,000만 원을 9,500만 원에 할인받고자 한다. 자금이 필요했나 봐요.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차입금으로 인식한다고 가정. 자, 보면 매각거래, 차입거래, 매각거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 빈 여분에다가 후딱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보세요. 우선 매각거래일 때는 차변에 자, 이 갖고 있던 어음을 넘겨줬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아예 팔아버린 걸로 보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그래서 받을 어음. 자,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예. 근데 이거를 950만 원에 할인받아서 받았어요. 그럼 보통예금 들어왔다. 뭐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950만 원. 그러면 은행에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50만 원을 싸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 받으러 오면 외상매출금과 함께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채권을 처분한 겁니다. 처분 손실 해서 50만 원. 매각 거래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받으러 오면 이제 소유권이 은행으로 아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반대로 차입 거래는 분개를 우선 차변 대변 봤을 때 어음을 판 게 아니고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 차입금이라고 적는 겁니다. 1,000만 원. 근데 은행에서는 공짜로 돈 안 빌려주죠. 그래서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요거는 똑같아요. 950만 원. 그럼 50만 원 뭘로 하느냐? 요거는 팔았으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 요 경우에는 은행에서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고 그 다음에 선이자를 뺀 나머지를 받은 거다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50만 원. 자, 이랬을 때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요거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 여기 나오죠.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로 분류될 경우 이자 비용을 인식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로 분류될 경우 차입금 계정은 1,000만 원 증가할 것이다.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00만 원 증가합니다.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요 경우 받을 어음 계정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아니죠. 받을 어음이란 자산이 1,000만 원 감소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개를 시간이 좀 걸리도록 분개를 한번 해보고
안 그러고 머리에 다 인식돼 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분개를 해보고 혼란 그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분개 제가 일일이 다 했는데 미리 만들어 놨었네. 자, 아까 분개 지워버리니까 요거 제가 이게 화면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멈춘 상태에서 요거 한번 분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됐고요.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계속기록법. 입출고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온 거. 그러면 재고 파악이 매일 되는 거죠. 기록하에 항상 잔액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법 맞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거는요, 계속기록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워낙 많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재고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 한다. 계속 우리 재고자산 그 가격 결정하는 방법 보면 선입선출법, 후입,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있죠. 계속기록법은 매일매일 들어올 때마다 매일 기록을 하는데 만약 거기에서 평균법을 쓴다. 그러면 어제 남은 재고에 오늘 들어온 거 합쳐서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줍니다. 단가를. 그래서 요거는 실지재고조사법 할 때 사용하는 평균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동평균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매일 파악하면 매일 평균 단가를 계산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이동평균법을 할 수가 없죠. 왜? 한 달에 한 번 해버리니까. 그럼 한 방에 한꺼번에 하는 거는 총평균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게 대해서 정답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제품 종류가 몇 가지 안 될 때 각각 제품에 대해서 재고 파악을 하고 그럴 때 취득단가를 결정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중평균법이다 하는 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4번은 맞는 게 되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은 모든 업무에 사용 중인 자산이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이건 보이죠, 답이. 무형자산, 상표권.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자, 2번이 정답 되고요. 5번 문제. 자,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이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본금은 법정 납입 자본금으로서 발행 주식수의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자본금은 지금까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수의 발행이 아니죠. 액면가액입니다. 발행가액으로 해버리면요. 자,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액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팔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맞고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이 성격으로 봐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이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 같은 거. 이게 팔아서 이익을 봐야 확정이 되고 그런 것들. 자, 이런 경우 맞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에서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원가에는 기본 원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재료비하고 가장 무섭다는 인건비죠.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자, 요거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6번에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2번 직접 원가에는 직접 노무비와 요게 왜 들어갔을까요? 직접인데. 그러면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요게 들어가야죠. 직접 재료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총 원가가 조업 도입 변동에 필요하여 변하는 원가를 고정 원가로 한다. 이거 변동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변동 원가, 변동비, 변동 원가. 요 자리에 변동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뭐라 해요? 직접 원가라 그러죠. 직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 자, 그래서 옳은 건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개별 원가 계산이다 하는 거는 제품 종류가 많지 않고 다품종 소량 생산. 항공기, 선박 뭐 이런 것들이죠. 대형 선박 맞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주문 생산하는 고가의 승용차 뭐 제조 원가, 뭐 페라리인가 몇 억짜리들 있죠. 주문 생산 방식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저가의 볼펜 제조 원가 뭐 우리나라 제일 싼 볼펜이 옛날에 가장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모나미 볼펜 요런 거 제일 싸죠. 요거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가서 종합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 제조 원가 자, 이런 것도 개별 원가 계산에 맞고요. 그래서 3번이 개별 원가 계산에 부적합한 종합 원가 계산 항목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보조 부문 배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할까? 이게 핵심입니다. 보조 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 제조간접비를 배분한 후 조립 부문. 자, 우리 교재는 보면 제조 부분이 이쪽에 있고 보조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조립 부분이 총 원가는 얼마인가? 여기에 원래 현재 금액은 50만 원인데 보조 부분에 있는 전력 부분과 수선 부분을 배분한 다음에 직접 배부법으로 이 합계 금액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전력 부문 자, 요 10만 원을 제조 부문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은 전력 부문 킬로와트 전력 소비량 가지고 하는데 40kg, 80, 80인데 직접 배부법이니까 보조 부문 거는 무시하고 80대 80 반반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반 5만 원, 여기에 5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선 부문 시간으로 하면 되겠죠. 100시간 300, 200인데 직접 배우법이니까 보조 부문끼리는 하지 않으니까 저거는 개무시하고 3대 2 비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20만 원 곱하기 두 개 합치면 500시간이죠. 500시간 분의 조립 부문에 해당되는 건 300시간. 5분의 3. 5분의 3 하면 얼마예요? 60을 해당되니까 12만 원? 예. 12만 원. 조립 부문에 12만 원, 나머지 여기 8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조립 부문은 요거 5만 원에 12만 원에 원래 있던 50만 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17만 원 더하면 67만 원. 예,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 1번이 정답 되고요. 자, 9번 문제. 완성품 1000개.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구하는 겁니다. 기말 제공품은 500개. 완성도가 40%예요. 인 경우 평균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입, 선출법, 월초 제공품에 대한 건 안 빼도 됩니다.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재료비와 가공비를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재료비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원래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평균법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밑에 것만 하면 됩니다. 완성품 환산량 구할 거니까. 자, 완성품 수량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이죠. 그러면 재료비에 대한 거 구할 때는 재료비, 자, 완성품 수량에다가 재료비 월말 제공품 환산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완성품 수량은 다 똑같으니까 완성품은 1000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000개는 똑같아요. 자, 이제 재료비부터 구하는데, 재료비 여기서 지금까지 출제 안 됐던 형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재료비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한꺼번에 투입된대요. 그러니까 그전엔 재료비가 투입이 안 된다는 말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근데 여기 보면 월말 제공품 500개인데 완성도가 40%예요. 완성이 아직 50%가 안 됐습니다. 재료비가 투입될까요? 바꿔 말하면 재료비는 투입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료비는 월말 제공품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재료비에 대한 월말 제공품 환산량은 제로예요. 그래서 월말 제공품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 1000개 그냥 요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공비예요.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가공비로 하게 되면 500개 곱하기 0.4, 5, 4, 20, 200개가 됩니다. 그러면 가공비는 1200개가 돼요. 자, 아주 특이한 거 나왔습니다. 보통은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에 전량 투입됐고 하면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200개, 그러면 1200, 1200 이렇게 나올 건데, 요런 단서 조항을 붙여놔서 시험을 보기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50%까지 가공만 들어가는 게 있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딱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시험을 위해서 낸 것 같은데 1000개, 1200개니까 1000개, 1200개. 예,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9번에 2번 정답이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공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공손품이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공손품, 불합격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 폐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작업 폐물은요, 불량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드는 데다, 그러면 나무를 자르다 보면 톱밥 같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에서 석유를 가공하다가 남는 뭐 찌꺼기들이 남겠죠. 그런 걸로 뭐 나중에 아스콘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거를 작업 폐물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불합격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아니고요. 비정상 공손품 수량. 그러니까 불합격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 공손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야, 우리 한 5%는 나와. 그러면 그게 정상 공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이번에 도대체 작업을 어떻게들 했길래 완전히 그냥 예상보다도 많이 나와버린 걸, 그런 불합격품은 비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 공손품 수량은 전체 불량품 수량에서 정상 공손품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다. 맞죠? 이거. 그래서 됐고, 3번 공손품의 검사 시점이, 자, 불량품 검사도 시점이 있을 거예요. 작업 중간에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하는지.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 이후, 그러니까 거의 작업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 미완성품을 완성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경우다 하면 기말 제공품이 정상 공손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배분해요?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완성된 다음에 정상 공손인지 비정상 공손인지 파악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비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어디가 이상하죠, 이거?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비용으로 더해주고요.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더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정상 공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들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이 공급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 재화와 또는 서비스, 물건 또는 서비스. 자, 자가 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재화가 사용되는 소비된 때 이거를 공급 시기로 본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부가세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된 때 이거 어떤 허점이 있겠어요? 야, 너네 자가 공급했잖아. 개인적으로 사장이 개인적으로 써버렸고 사업상 증여해버렸고 세금 내 하니까 아, 우리 아직 안 썼어요. 10년이 지나도 아직 못 썼어요. 해버리면 세금 안 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증여한 때 또는 공급할 때 요럴 때로 유권 해석합니다. 이게 중간에 잘못 원래 세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얼씨구 야 이거 안 맞다 이거. 그래서 중간에 아마 수정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 우리 폐업 신고합니다. 그럼 너네 재화 얼마 남았어? 야, 요거는 매입세 공제 받은 거니까 너네 세금 환급도 받았잖아. 요건 세금 내. 아직 안 썼어요. 이것도 버티기 들어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폐업 신고로 갈 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다 뱉어내야 됩니다. 정답이 또 하나 더 나와버렸어요. 수출재화, 배 실을 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무인 판매기는 언제 판매를 보느냐? 현금을 커피 자동 판매기에서 현금을 뽑아낼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우리는 세금 안 낼래.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돈 안 뽑고 자판기 한번 놔둬봐요.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3번, 4번은 맞는 거고 1, 2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이 두 개입니다. 요 이번 61회 시험이요. 합격률이 40%가 넘어요. 물론 실무 시험도 약간 뭐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론 시험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정답이 두 개인 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하나 더 맞는 순간에 합격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 2번 두 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왜 안 넘어가니? 예.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 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주된 재화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때 지금 보면 과세 거래가 2개, 면세 거래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주된 공급이 과세 거래일 때는 부수적으로 들어온 것도 같은 걸로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면세 대상 제품이 있더라도. 물론 이게 더 많아 버리면 이게 주된 공급이 돼 버리지만 그래서 기업회 기준에요. 내가 이거 안 집어넣었구나. 기업회 기준에 주된 공급의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거래, 면세거래 이렇게 충돌이 되지만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걸로 봐서 인식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공급이 과세면 과세, 이건 당연히 과세고 주된 공급이 과세인데 부수 재화가 면세일 때는 주된 공급에 맞춰서 과세. 면세 거래인 경우에 과세, 이거는 면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면세로 가야 되고요. 주된 거래가 면세인데 부수 재화도 면세면 당연히 면세죠. 그래서 요게 틀린 거니까 디귿 3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급자인 주식회사 양하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발급 및 전송에 관한 내역이다.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가나다라에서 공급, 작성, 발급, 전송.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요.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도 참 말들이 많았던 문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출제되고 나서 정답도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답이 2개입니다.
정답이 2개 나왔고 거기다가 하도 말들이 많아서 2번 다시 요거는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요거 또 출제되면 이건 굉장히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앞에 이론 설명했던 자료 보면서 마침 세법 개정된 것까지 추가로 좀 설명할게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발급 및 전송.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격표 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다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은 아닌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이번 201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안 해주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예를 들어 3월 세금계산서라면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전송은 그 다음 날 4월 11일까지입니다. 자, 여기 밑에 정리된 내용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기한이 대신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때는 요즘 토요일날 일 안 하니까요. 해당 일이 다음 날까지.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날 물건을 주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그 다음 달 10일 4월 10일까지인데 전송은 발급한 다음 날 전송은 그러면 4월 11일. 근데 만약에 4월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만약 토요일이다 하면 10일, 12일 날, 월요일 날 가서 4월 12일 날 하고 요거는 4월 13일까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요 내용은 시험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요거는 폐지됐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만약 이걸 안 지켰을 때 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 가보면 가산세 규정이 세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1월부터 6월 말까지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과 6월 달 한 달을 따로 분리해서 언제까지 발급하고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 안 했을 때 안 한다고 몽땅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늦은 거, 많이 늦은 거. 왜 학교에서 옛날 보면 지각생, 늦은 놈, 1교시 시작해서 온 놈, 그 다음에 아예 안 온 놈, 더 괘씸한 건 왔다가 도망가는 놈. 다 가중처벌하죠. 그 식으로 전송일자가 언제까지 더 늦느냐, 발급이 어느 만큼 늦었느냐, 이렇게 다 표에 따라서 공급자가 당연히 많이 내야 되겠죠. 가산세. 또 공급받는 자도 너 뭐 했냐. 그거 요청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 나온 거는 보면 전부 다 하반기 2기 거니까 2기 거 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기억 나온 김에. 자, 우선 가번을 보세요. 자, 공급일자,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나왔는데 작성일자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발급일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공급일자 7월 12일. 7월 12일이면 요 안에 들어갑니다. 7월 12일이면 얘가 정상적으로 가산세 안 물려면 7월 12일이면 8월 10일. 8월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8월 11일까지 전송하면 요거는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근데 공급일자가 7월 12일인데 발급일자는 8월 11일이에요. 발급을 하루 늦춰버렸습니다. 일단 여기 걸리고요. 자, 전송은 8월 12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늦어지니까 당연히 이것도 늦어지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이 돼서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 8월 12일. 맞네요. 다음 달. 그러면 자, 지연전송 가산세가 0.5%.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제가 잘못 봤네요.
어디를 보냐면 아까 여기다 표시하니까 8월 며칠이에요. 발급일자가 8월 11일 여기에 해당이 되죠. 2월이니까 이게 아까 7월 12일이니까 8월 10일까지인데 8월 12일 날 넘어갔습니다. 2월 12일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네. 8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전송은 뭐 나중에 신고일 이전에 했다. 그러면 공급한 사람은 가산세 2%. 아까 요거 잘못한 것보다 좀 많아졌죠. 대신에 공급받는 놈은 지금까지 뭐 했냐? 지연 수치 가산세 1%. 자, 이거 가산세 부여가 됩니다. 그다음 나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 봐야지. 안 그러면 섞어진다. 자, 공급일자가 7월 12일이에요. 아까와 똑같아. 발급일자는 얘는 더 늦어요. 12월 31일.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네요. 여기에 들어가네. 8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기 들어가요. 자, 전송은 그 다음 1월 1일 이후에 전송을 했어요. 뭐 여기 신고일 이전에 신고일이 언제냐면 요게 12월 31일까지니까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입니다. 1월 25일. 전송일이 언제예요? 자, 1월 1일이니까 전송일 이전은 했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까와 똑같이 지연 수치 가산세 1% 공급받는 자 물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지금 질문에서 요구하는 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자, 답안을 보겠습니다. 답안은 201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요때죠. 요때 공급했고요. 발급은 언제 했냐면 2015년 1월 10일. 2015년 1월 10일까지 발급은 맞습니다. 전송은 1월 11일 했어요. 자, 요거는 이상이 없죠. 정확하게 10일까지 그 다음 달 10일까지 했고 1월 11일까지 하루 했으니까 요거는 가산세를 안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 3번이 일단 정답 하나 들어갔고요. 자, 4번을 볼게요. 라번 2014년 11월 30 요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이 언제냐면 2015년 1월 10일 2015년 1월 10일이니까 익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송은 1월 11일 그러면 1월 25일 이전에 했어요. 자, 공급자는 2% 물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산세 물린 거예요? 안 물린 거예요? 이거는 가산세 물린 게 아니고 너 부가가치세 매입세 생계산서 이거 자체를 아예 너는 인정 안 해버릴 거야. 이게 더 큰 겁니다. 가산세는 1%만 깎이면 돼요. 이건 아예 100%가 다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100배 커요. 자, 그래서 문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 하면 3번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답은 라번도 가산세는 아니에요. 크기는 더 큰데 가산세는 아니에요. 매입세 불공제지. 그래서 라번도 정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온 겁니다. 이게. 언뜻 봐서는 여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뭐 여기 뭐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항의가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요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요 문제를 풀려면 이 사람은 요걸 보면서 문제를 출제했을 거예요. 출제위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다음 날짜를 보면서 여기 중에 어디 해당되느냐. 그다음 요거 해당되느냐 전소. 그리고 나서 요거를 찾아. 이거는 출제위원이 도대체 수험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전혀 안 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 이걸 문제라고 낸 거냐. 자, 해서 일단 정답이 두 개 나와서 하긴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단 이 앞에 거 있죠. 요거는 봐두세요. 요거는 아니면 아까식으로 낸다 그래도 아까 요 앞에 요 범주 내에서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든가 요것만 적용해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고요.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종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자, 여기 제가 이제 갖다 놨는데 소득이 보니까 여기 이자 소득, 연금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인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필요 경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장부에 다 기록을 하고 증빙 서류가 있을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는데, 근데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 만들기가 법인카드 사용하고 그러면 되는데, 근로소득, 연금,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일률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에는 필요 경비 없습니다. 은행에다 돈만 넣어두면 되는데 무슨 이거 이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비용 들어가고 뭐 교통비 왔다 갔다 한 거 계산할 거예요? 없고, 연금과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또는 연금소득 공제에서 일률적으로 필요 경비처럼 몇십 프로, 뭐 70%면 70% 빼버립니다. 뭐 30%면 30%. 소득별로 해서 딱 필요 경비를 일률적으로 그 공제를 하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 경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증빙 서류 따로 하는 거 없고, 근로소득 기본 공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추가로 공제받을 거는 신용카드 공제니 원래 말로 뭐 없어진다 만다 이제 소리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세액 공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엔 장부를 비치해서 작성하고, 장부까지 작성하면 기장세액 공제까지 신고하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전산 세무 이것까지 따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우린 세무사 사무실이 연계되어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 작성까지 안 해줍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맡기려고 그러면 영수증이 생길 때마다 미리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 줘야 돼요. 거기서 다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작성비까지 돈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그래서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부 작성을 하고 세법과 관련해서 좀 애매하다 하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야 돼요. 인터넷 뒤지든 세법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서 장부를 거기에 맞춰 작성하고 들고 가면 파일로 보내든가 하면 거기서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4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자, 사업자인 경우에 자기가 여기서 일하는 자기도 사장도 사업자 본인도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가능합니다. 회사 부담분.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 이거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요. 281에서 282.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잘 보세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뇌물 받은 거 그거 일단 경찰에서 다 압수도 하지만 세금도 물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형사처벌도 받지만 세금 부과되고요. 3번부터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학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의사와 학원, 이런 뭐 출판 이런 쪽은 부가세 신고는 안 합니다. 대신에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번도 과세가 됩니다. 4번 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요 281하고 282, 요건 281에 있고요. 요것들은 282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2번인 경우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이거 오타가 있네. 일시적으로 처분하고 발생하는 이익. 유형자산 종류 중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기 뭐가 있냐면 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단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거,
그것도 유형자산이죠. 이런 거는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을 과세를 물리는데 기계 같은 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제 낡아 중고로 이렇게 팔았을 때 그런 거는 과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계가 뭐 몇십억짜리인데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나라 법은 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얼마네. 그래서 고정자산 처분이 미열거 소득. 고정자산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 고정자산들은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세법 조항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열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것들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법조문도 그렇습니다. 거의 열거된 것들만이에요. 근데 열거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적용 안 되는 거죠. 이거나 세법상에 열거된 거 없으면 그거는 일단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미열거 소득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수고했고요. 이 60일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진짜 애매한 문제가 나오고 정답이 2개 나와버리고 이런 것들이 한 2문제가 있어서 수험생한테는 오히려 약간은 도움됐던 것 같아요. 정답 맞출 확률이 높아져서.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요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